안녕하세요. 수학 삼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좌표 평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과의 거리도 모두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임을 삼촌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일부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섭니다. 특히 왼쪽 편의 학습 목표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라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고 나중에 실제로 증명하거나 하는 거는 고등학생 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교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줄여서 이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직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를 X축, 하나를 Y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삼촌은 이거 X축이라고 잘 안 부르고 가로축, 세로축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만들었을 때 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우리가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는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Y축하고 X축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 2 이렇게 표시를 하면 1,2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똑같은 점의 위치를 점은 똑같죠?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사선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냥 이렇게 세로축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얘도 1,2예요. 1, 하나, 둘, 2. 그러니까 얘도 1,2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즉, 점을 2차원 평면 위에 표시하는 방법은 표시하려면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 세로축처럼 축이 2개이면 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수직일 이유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직인 거에 집착을 하고 이거를 많이 이용하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삼촌은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을 수직으로 만든 이유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1,2라고 하는 요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점의 길이를 1, 여기도 1, 1이니까 합쳐서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빗변의 길이를 만들면 얘는 얼마인지를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니까 5. 그래서 빗변은 루트 5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두 축을 이 축과 세로축과 가로축을 수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을 만들어도 돼요. 되지만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요 길이를 재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꼽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지? 아니 어떻게 고민하고 하면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빠르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두 축이 수직으로 만나는 좌표평면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호도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반드시 30도, 60도, 90도처럼 60분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이걸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호도법, 호의 길이로도 각을 측정할 수 있답니다. 요거는 고2 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나중에 원주각에서도 간단하게 터치를 하겠지만, 그리고 삼촌이 이전에 예를 든 것처럼 미국에서는 마일이라는 거리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 단위를 씁니다. 1마일은 대충 1.65km인가? 대충 이 정도 돼요. 길이를 잰다라고 하는 목표는 같지만 그 수단, 단위, 위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좌표평면의 형태는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걸어서 가든 뛰어서 가든 차 타고 가든 KTX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서울로 가면 된다. 즉 길이를 측정한다 또는 점을 표시한다라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 수단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 내용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되게 쉽죠. 이 점하고 이 점이다. 얘가 2고 얘가 5다. 그럼 5 빼기 2 하면 요 길이는 3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좌표 평면에서 2차원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살짝 어려워요. 여기랑 요 점이 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책에 있는 예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쉬운 거죠. 얘를 A, B라고 하면 C, D라고 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B는 PQ라고 했네요. P, Q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요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변을 구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얘는 P-A네. 그쵸? 그게 요 길이랑 똑같죠? 요 길이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Q하고 B로 나타낼 수 있네요. Q-B. 그리고 요 빗변의 길이를 만약에 우리가 D라고 가정을 하면 D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P-A의 제곱 더하기 Q-B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여기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인 이유는 축을 처음부터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얘를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A의 제곱 더하기 Q-B의 제곱.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갈 건데 그게 뭐냐면 책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A, B의 길이를 요걸 구하는 식을 잘 보면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P-A의 제곱이라는 거하고 A-P의 제곱이 같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Q-B의 제곱은 B-Q의 제곱이다. 왜냐하면 P-A가 마이너스 1이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A는 1이죠. 그리고 요거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A-P는 1.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랑 얘를 제곱하는 거랑 둘 다 1이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요거를 반드시 P-A의 제곱이라고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두 좌표에서 P, A가 무엇이냐면 X 좌표 값이에요. 즉, P-A의 제곱은 두 점의 X 좌표 값의 차이를 제곱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이유는 제곱이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밑에 게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상관없이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의 제곱은 거리의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리는 X 좌표의 차이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잠시 화면을 좀 지울게요. 그 다음 내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삼촌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오로지 원과 직선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여기 보이는 게 책에서 가지고 온 예시거든요. 자, 직선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 직선 밖에 한 점 A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라는 거를 이 점과 직선과의 거리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요 직선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수직으로 정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요 공식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쓰는데, 자, 보시면 여기 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직선 중에서 이 점을 선택할 거냐, 이 점을 선택할 거냐, 이 점을 선택할 거냐, 이 점을 선택할 거냐, 이 점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어디까지를 거리라고 정의할 거냐 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요 직선 위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이냐만 정하면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많은 점 중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직인 걸 선택합니다. 이 수직인 걸 선택하는 이유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되게 부족한 설명이에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 점과 요 거리를, 이거를 거리라고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여기를 원에 이거를 거리라고 정의를 하면 이 점이, 거리가 같은 점이 직선 위에 두 개씩 존재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 점만, 거리가 하나만 나타나도록 하는 그 점을 선택하자. 그걸 선택했더니 최단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수직이 되었던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또 원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면 원이 최단거리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여기에, 자, 어때요? 이 원은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이 원과 이 직선은 서로 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원과 접선이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원을 이거보다 안 되네요. 그러면 원을 따로 하나 더 그립시다. 좀 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 원을 여기 위에 딱 올려봅시다. 너무 크네요. 여기가 중심을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점과 이 점 두 군데서 만나죠.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면 거리가 같은 점이 두 개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 원에서는, 안에 있는 원에서는 반지름 하나, 요만큼이 딱 최단거리가 되지만 여기를 거리로 정의를 하면 이거와 똑같은 게 여기에 대칭으로 또 하나 더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최단거리로 정의를 했고, 이 최단거리는 이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원래의 직선과 접하는 원이 되며 이 거리는 반지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리는 최단거리로 정의를 했고, 최단거리로 정의를 하니까 접선이 되었고, 접선과 접점이 되었고, 접점과 접선은 여기가 만나는 요 교점이 수직으로 만나죠. 즉, 이게 직각이어서 요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얘를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최단거리이면서 이게 이렇게 접해서 이게 접하고 이 점이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걸 선택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과 접선, 그러니 수직으로 만났던 거고, 그리고 이게 최단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반지름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조금이라도 더 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이런 상황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최단거리로 정하고 그게 수직이 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의 내용은 이렇게 실제로 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요거는 고등학생들만 해봐요. 중학생들 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지수가 x1, y1에다가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지. 요게 맞는 거고, 거기다가 x1, y1이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나 미지수가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과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점과 점의 거리 한번 했고, 점과 직선은 이렇게 최단거리로 정의한다. 이게 수직이더라 라는 것까지 정의했고,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정할까요? 여기선 0인데 여기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거리가 벌어지네요. 여기도 벌어지고, 최단거리라고 하면 모든 직선의 거리는 0인가? 여기로 하면 더 길어지는데 뭔가 이상하네. 과연 이게 정의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려우니까 힌트를 드렸죠. 힌트에 평행하면 거리를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처럼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리를 정의하기가 매우 불편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다 라고 정의를 해봐야 여기를 수직으로 하고 여기는 내 마음대로 이거 이상한데? 여기 수직이고 여기가 이거를 거리로 하면 얘도 내 마음대로 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삼촌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앞에서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때 첫 번째 증명에서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 등적 변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그리고 찾아내려고 노력해 보시다가 안 되면 등적 변형 내용을 다시 가서 그 등적 변형에서 이 원리 때문에 등적 변형이 성립하는 거라면 걔는 유일한 거잖아. 그러니 얘를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네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